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10만 원 내고 1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는 거 믿지를 못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틀림 제가 어떻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네. 저도 몇 번 들어가고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라고 네. 해서 저도 몇 번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면 10만 원에 대한 뭐 소득공제 주는 거 아니냐? 아니,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라고. 그러니까요. 세금을 네. 그냥 10만 원 깎아준다니까. 네네. 네. 10만 원 그냥 받는 거예요. 10만 원 내 10만 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3만 원은 추가로 더 준다고. 3만 원 제품으로. 담배품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기부하는 의미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그럼 이제 그 세액공제액이 줄어요. 네. 그때부터는. 근데 10만 원까지인가는 그냥 전액 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부도 사실 아닙니다. 그냥 돈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아마 네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진짜 그렇더라고. 네네. 안 할 이유가 진짜 없다 이거는. 네. 이제 빈센트님은 안 모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네. 빨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스트입니다. 앞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가봐야죠, 오늘도. 오늘은 그거죠. FMC 어떻게 나올 것 같은지. 네, 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12월 FMC 프리뷰입니다. 일단 FOMC가 시장의 악재일 것 같습니까? 호재일 것 같습니까? 네, 주식시장의 호재. 오. 단기적으로는 악재이나 결국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네,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다. 좀 부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2월 FMC는 한마디로 분열입니다. FOMC 자체가 분열이에요? 네, 분열이 가시화될 건데요. 네. 우리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점도표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점도표가 가장 레인지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준 위원들이 하나하나 자기 의사를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점도표가 네. 위아래 이 레인지가 훨씬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만큼 금리를 동결해야겠다 아니면 인하해야겠다 등등의 의견이 좀 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12월 달은 분기 말이기 때문에 SAP라는 경제 전망 요약도 중요하고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예년에 비해서 항상 있고 그다음에 점도표 매우 중요한데 이번 점도표는 워낙 범위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다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버리지, 즉 평균보다는 미디언 값, 중위 값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원래 그렇게 보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이제 평균을 많이 보고 레인지를 많이 보고 네네. 했던 거죠. 예전에는 그 변화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늠했었는데 평균이나 중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균과 중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회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뭐 소수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점도표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네. 해석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월 의장인데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매우 중요했죠. 네. 근데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뭔 이번에는 아닐 얘기를 것 하든 레임덕? 네, 아시는 것처럼 네. 레임덕이죠. 지나간 사람의 보다는 하마평에 오르는 케빈 해싯. 네. 그는 과연 어떤 연준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의 시선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FOMC를 이렇게 미리 좀 감히 예상해 보면 제가 제목에 보시면 10월 FOMC 프리뷰 카오스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혼돈 속에 겉으로 보면 분열과 혼돈이 상재돼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FOMC 것 같으나 그 내면적인 부분들의 해석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지지를 받으면 주식시장의 호재일 것 같다. 그래서 그 내면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금리는 낮춰질 것이고 12월 달부터 QT는 종료될 것이고 종료되었고요.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방점이 깔린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시장에는 호재 따라서 만약에 10월 FOMC 이후에 채권 금리뿐만 아니고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면 그때가 기회. 흔들림 기회에 이제 또 네, 흔사, 밀사. 밀사, 흔사, 흔들리면 살아. 아니 근데 그 파월이 고춧가루 마지막에 뿌리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뭐 전혀 시장은 네. 뿌린다 하더라도 네. 그 다음 사람이 결국 더 크게 무게중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표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한번 좀 보시죠.
자, 연준 의장이 아서 번즈, 네. 닉슨의 카운터파티였던 제일 최악의 뭐 사후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받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지미 카터가 임명했던 밀러랑 볼커, 그다음에 레이건의 그린스펀, 네, 부시의 버냉키, 오바마의 옐런, 트럼프의 파월, 또한 트럼프의 이제 해시까지. 자, 이들이 과거 의장이 지명된 이후에, 그러니까 즉 임명일 이후에 금융 가격들의 변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명이 되면 3개월 후 금리는요 상승합니다. 에? 시장 금리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년물, 10년물이 범 버냉키 때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이거 BP인데요, 단위가 지명 이후에 다 상승했습니다. 장기물이 뜹니다. 아, 다들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불확실성. 처음 온 사람에게 우리는 잘 맞습니다. 신뢰를 못하겠다. 아. 그가 트럼프처럼 친트럼프 정책을 필던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오히려 금리를 매파적으로 움직이던지를 차치하고 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온다. 채권 시장 일단은 3개월 동안은 간본다. 아. 그 가운데서 다양한 경기 변수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사후적으로 놓고 보면 장기 금리는 상승했다. 지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뭐 인플레이션, 턴 프리미엄 등등을 놓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러한 이벤트 이후의 금융 변화들을 보면 금리는 상승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주가입니다. 네. 주가는 재밌는 게 그린스펀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린스펀 전만 하더라도 아서번즈, 윌리엄 밀러, 폴 볼커 지명이 되면 그 이후에 전부 주가는 하락. 하지만 그린스펀 이후에 이제는 임명이 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다. 이건 뭘까요? 어떤 그거는 경향일까요? 기본적으로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 네. 그린스펀부터는 인플레이션 서포터. 아. 네, 완화적인 스탠스를 네. 보였던 사람들에게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 즉 무게를 줬다, 가치를 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무의 감신사인 달러, 네. 네, 방향성이 없습니다. 달러 방향성이 없어요? 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케빈 해시시 되면요, 네. 채권 시장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미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더 과하게 통화 정책 완화를 필 것 같다. 그러면 시차를 갖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더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아니 우려감 등등. 그래서 금리는 상승할 것 같고 주가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달러인데요. 지금 달러 환율이 1,460원 선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원화만 놓고 보면 지금의 외국인 수급을 내년에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원화는 제가 몇 달 전에도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바라보는 지금 달러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변화보다 원화의 베타 변동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의 원화로 들어오는 수급 창구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외화를 벌면요 예전처럼 국내로 바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 되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에 머물러 있고 네. 그렇다면 내부 자금은 안에 있는 달러는 서학개미들 등등 해서 다시 외부로 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달러 환율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구조적인 환경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다 같은 한국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를 외국인들이 달리 보기 시작했다. 네. 정부만 놓고 보면 지금의 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화의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만 하지만 네. 기업을 놓고 보면 오늘 또 H200의 긍정적인 신호가 우리 시장이 열리면 네. 기승전 전자와 닉스, HBM으로 귀결될 텐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전히 그 가운데서는 구글 밸류체인 아니면 엔비디아 밸류체인 가운데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달러 환율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거죠. 원화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특정 분야겠지만 러브콜은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 12월 FOMC 프리뷰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점도표 좀 중요하고요. 근데 평균 말고 미디언값 보시죠. 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요.
장기 금리는 상승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식은 그린스펀 이후에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달러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은 과거 발자취가 있었다. 이 과거의 시장 금리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표 보여주신 거 보니까 거의 한 최소 30bp 이상이 올랐다고 쳤을 때 네. 뭐 이번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으나 네. 현재 있는 그 시장 금리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거의 네, 한 지금 4.16 네, 정도 거의 맞습니다. 4.2 가까이 갔으니까 여기서 0.3만 오른다고 쳐도 거의 4.5인데 네. 이건 좀 시장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금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내년 네. 1분기에는 3.5%대로 내려간다고 치면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5면 100bp 정도의 네.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 단기 금리는 낮아지고 장기 금리는 상승하고 네.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한 또 전략도 제시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뭐가 과했다, 덜했다라는 건 시장 금리니까 아, 네네. 시장의 변수들에 적용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은 10년물 기준 금리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 시장 금리가 높아진 것이 그 주식 시장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주식 좀 많으시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시장 금리 높은 게 주식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될까? 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장기 금리에 좀 더 연동돼 네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 시장은 단기 금리에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네네. 우리 시장도 열리면 12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고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네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쪽에. 네. 그리고 요 재밌는 거 하나 좀 말씀 더 드려볼까요? 네. 연준 얘기를 하면 이제 듀얼 먼데이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얘기하죠. 네. 미국의 PCE 물가가 이 녹색입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선 보시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낮출 거다라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고요. 하나는 관세가 저렇게 4월 달부터 요동쳤는데 저 정도면 뭐 리저너블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몇 가지 모형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간단히 선행 지표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PCE 물가에서 약 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을 볼까요? 주택 가격이 제가 한 7개월 정도 시차 상관관계, 즉 미국의 주택 가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7개월 정도 선행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아래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이 주택 가격에 연동된다면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의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 보면 똑같이 PC인데요. 이번엔 서비스업 물가입니다. 네. 서비스업 물가는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물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르는 거에 여전히 베팅할 거냐, 데이터 디펜던트, 아니면 연준이 포워드 가이던스 전망에 의해서 결국 내려가는 쪽 서비스, 내려가는 쪽 부동산 가격에 방점을 찍을지 이번 12월 FOMC에서의 경제 전망 요약 중에서 물가 전망이 좀 중요한 이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비스업 물가는 그러니까 맨 오른쪽은 끝에는 전망인 거예요? 네, 이거는 26년 ISM, 이니까. 네, ISM 서비스업 물가 지수인데요. 이 물가 지수가 현재 PCE 물가 지표에 6개월 선행합니다. 시차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보시기 편하게 6개월을 이렇게 이동시켜 놓습니다. 이동시켜 놓으신 거구나.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행 지표로서 보시기 좋게 정프로님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좀 일단 오르긴 오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네, 오르는 거에 방점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결국 기승전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냐에 방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오르겠네에 방점을 찍을지는 모호하고 그런데 이 서비스업 물가뿐만 아니고 이 주택 가격을 보면 여전히 주택 가격은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자, 해석은 뭐 연준 위원들이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개인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보면 관세는요. 네. 인플레이션 물가의 영향이 아니고 성장의 영향은 좀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 네. 미국의 성장이요? 네.
결국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논하기 전에 관세는 성장에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용 아니면 경기에 관세는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이라는 게 뭐 더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어, 관세가 때문에. 네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결국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미 수출도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감소인데 네. 미국한테는 이익일 수 있잖아요. 미국한테는 이제 시차죠. 단기적으로는 네. 처음에 관세가 부과됐을 때 경제적인 논리 아니면 과거 세계 역사를 보면 카운터 파티 즉 관세를 맞는 부분들이 네.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역대응할 거다. 네. 너가 쳤으면 나도 친다. 그래서 트럼프의 4월달 해방의 날이 영원히 트럼프를 지구상에서 해방시켜 드릴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6개월 동안 이뤄진 일들은 모두 다 깜깜무소식이었죠. 네. 대응을 못했습니다. 네. 무서워서. 네. 근데 이제 연준 내부에서 이 얘기가 많죠. 이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는 호언장담하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관세가 결국 지금은 이런 카운터 파티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네. 대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그러고 있다. 중국이 제일 크죠. 등등.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후폭풍으로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든 타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트럼프가 그걸 알고 그런지 아니면 내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처음에 호언장담한 것처럼 관세를 계속 높이지는 않고 이러니까 경감해져, 이러니까 낮춰져.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또 높아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아니 이게 저 관세라는 게 미국에게 물가라는 것이 가장 전 아주 치명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물가가 치명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경기나 이런 게 문제라면 네. 그러면 뭐 할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삐그덕거리고 있죠. 결국 물가는 보신 것처럼 네.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랐나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물가의 선행지표들은 전부 다 방향성이 아래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 이제 고용이 문제인데 만약에 고용이 둔화되고 고용이 문제라면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새벽 4시죠. 한국 시각으로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저는 새로운 사람이 오던 파월 의장이 하던 결국 고용 둔화의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 겉으로 분열된 이런 혼재되어 있는 보여지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고용 둔화 이퀄 유동성 증가 이퀄 주식 상승의 방정식. 그렇게 이제 주식은 네. 간다. 그러면 그때 모든 주식 다 일률적으로 5%씩 오르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이 갈 거냐 해서 역시 네. 그 단어. 네. 주도주, 네. 여주사. 여주사.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글로벌 IB들이 미국의 금리 전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회색 음영 처리는 뭐냐면요. 금리를 낮추는 식입니다. 네. 2026년을 상반기 1, 2분기와 하반기 3, 4분기로 나눠보면요. 대부분 음영은 1, 2분기 상반기에 그러네요. 네.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내년도 최대의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집중해서 볼 타이밍입니다. 내년도 미국이 금리 인하합니다. 그런데 인하의 사이클과 기대는 상반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상반기부터 반영할 거 아니에요? 한 2분기, 그러니까 내년 한 여름쯤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 1분기부터 없어질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5월 15일 날 내년 2026년 5월 5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5월 15일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 스승의 날이 아닌 그때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네. 그래서 5월, 6월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3월 FOMC 되게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조 기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더 빨리 해석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2분기 되면 교차 시기죠. 네. 이미 레임덕이 걸린.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의장직에서 내려오는 거지 이사직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거거든요. 또 원로의사와 너무 짝짝꿍이기 때문에 연준을 많이 앵커링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해시의 적응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옥신각신할 때 내년도 11월에 미국의 어쨌든 잭팟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잠깐 축구 보고 정신 없다 보면 다시 한번 금리는 이제 인상 아니면 동결 쪽으로 가지 않는가. 아 그래요. 코스닥이 더 좋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거는 어떻게 네, 온고잉 하고 있습니다. 온고잉이에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 이거 시기열을 좀 더 길게 보면 역사적 최고점으로 올라온 상태고 연초 대비로 보더라도요. 이미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균형점이 무너진 경우도 이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이런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좀 달랐던 것은 이제 정화 장치가 있다, 퇴출 장치가 있다라는 게 좀 더 다르고 두 번째는 이건 아직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니까요. 외환 시장도 저렇게 시끌하고 국내 연기금들이 최대 주포인데 이미 담을 만큼 다 담기 때문에 룸도 없고 그래서 연기금들이 코스닥을 좀 더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수급 물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정책 기대감이 있고 코스피가 4,000피가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코스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뜨거운 감자인 그렇다면 코스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다면 코스닥에는 시가총액 1등이 알테오젠이 있거든요. 넘어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난리가 한번 나고 있죠. 승소 여건 등등 국지적이냐 등. 우리 하나증권의 김선아 애널리스트는 국지적인 이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할로자임 그 소송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또 공교롭게 월요일 날 이전 상장을 얘기했고 그래서 뜨거운 세상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어쨌든 코스닥에 가장 집중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 연말 연초 코스닥도 한 번쯤은 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의 상대 강도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누구도 좋은 게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코스피도 뜨면서 코스닥도 오른다고 하면 지난주에 제가 업종을 좀 추려드렸던 것 중에 제약바이오가 있다. 역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네. 로봇 이런 친구들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좀 핫하죠. 네. AI 다음은 로봇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현대차도 뜨겁고 테슬라도 뜨겁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아직은? 로봇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제 주변에 나름 또 스케일러들이 있거든요. 하이퍼 스케일러 비슷하게 로봇주는 그렇게 주포가 움직인다는 그런 수급적인 데이터는 그 시그널은 잘. 네. 물론 로봇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하이라이트 되고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오히려 로봇이 좋게 보인다면 그 관심과 그 논리를 여주사에 설명드리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마지막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저희가 인터뷰하는 거죠. 네. 고래들은 아직 로봇을 사지 않았다. 네, 우리 빈센트님 매일매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히 더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아침에 또 봬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60, 160이잖아요. 네. 네, 요즘에 공모주 공모주로 최근에도 굉장히 좀 뜨거웠던 기업들이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죠. 네, 그거 네. 160 해놨으면 이란 생각이 저게 문득 들더라고요. 아 나도 해놨었어야 되는데. 해야 돼. 뭐 또 어디 하나 이제? 이번에는 오늘이 이제 바이오주 알지노믹스. 알지노믹스. 알지. 네네 알죠. 네, 알지노믹스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맡겨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160 IPO 하는 데는 IPO 투자는 160으로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인사드리고 가야죠. 그렇죠. 저희는 또 내일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